한국은 국민의 생활을 지키면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는 거를 고려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요, 한국은 돌아가신 분이라도 병원에서 의심이 간다고 하면 검사를 한대요. 근데 일본은 당시에 총무 대신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본 거예요. 이분 하는 말씀이,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냐. 근데 제가 제일 분개했던 것이, 네, 안녕하세요. 네, 연홍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번에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180도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국민의 생활을 지키면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는 것을 고려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을 희생시키면 사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활동이 한 80%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일본의 경우에. 한국은 제가 보도를 보면 한국도 상당히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경제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한 80% 이상 중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길거리에 사람들이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죠. 한 두세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줄어들고 있는 두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걸 해서, 비상사태 선언을 내리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휴업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밥집, 술집,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 가지 말아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대기업들은 거의 재택근무로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이 거래라는 게 있으니까, 저도 영업을 하려면 나가서 누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야 될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국내선이나 비행기, 그 다음에 일본 국내 신칸센 같은 경우에 거의 80%가 운휴를 하고 있거든요.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일체 지방에 못 가고, 저희 직원들도 전부 재택근무고, 경제적인 충격이 이제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물리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PCR 검사를 안 하잖아요. 그죠? PCR 검사 수가 한국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안 하니까 확진자는 안 나오는 거고, 확진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검사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검사 수를 보시면, 그죠? 도표로 이제 검사를 보시면 알겠는데, 검사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당연히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요, 그러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검사를 안 해준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3배 정도, 거의 3배 정도 사망자가 나왔어요. 논리적으로 사망자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의 경우에요, 자연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분들이 연세 드셔갖고 돌아가시게 되면요, 대부분의 상당수의 사인이요, 폐렴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호흡기 쪽으로 해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결국 많대요.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껏, 그죠? 그랬는데 이 병 자체도 마찬가지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사인 줄 알았는데 실은 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죠. 얼마 전에 일본의 텔레비에서 방송이 됐는데, 장의사가 딱 봐갖고 대충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 하겠다고. 그죠? 위험하잖아요. 혹시 그 병에서 돌아가셨으면, 감염돼 돌아가신 분이면 그러면 저기 장의사가 이걸 하다가 자기 감염될 우려가 있잖아요. 여기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뭐냐면요. 한국은 돌아가신 분이라도 병원에서 의심이 간다고 하면 검사를 한대요. 근데 일본은 절대로 안 한답니다. 정부가 안 해준다고요. 허가를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장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그래서 돌아가신 건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숫자가, 사망자 숫자가 숨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은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오프라인이에요. 행정통계의 기본은 팩스와 엑셀이에요. 대한민국은 그 통계 시스템이 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으로 통계 시스템 입력을 하면, 한국의 경우에 기재부가 엔터키 한번 두드리면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으로 해서 그걸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전부 오프라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통계를 내야 되냐면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다가 팩스나 그 메일이나 팩스나 전화나 연락을 해서 이번 달 통계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요. 엑셀 시트를 1700개 지방자치단체에 쫙 보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엑셀 시트에다가 다 입력을 해서 그거를 보내는 거죠. 일본은 도도, 부현 4단계예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엑셀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이 엑셀을 기초자치단체에 보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엑셀에 입력을 해서 그거를 메일로 광역자치단체에 보내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그걸 다 모아서 다시 입력을 해가지고 위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4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온 거를 다 또 입력을 하는 이런 훌륭한 전산 시스템. 일본은 이거를 전산화라고 해요. 엑셀로 주고받는 거, 그것도 메일로 주고받잖아요. 종이가 아니고 컴퓨터로 입력해서 인편이 아니고 메일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산화예요. 전산화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리얼타임 온라인화가 아니면 전산화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보면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전문가 회의를 만들어 갖고, 그죠?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일본에도 똑같이 그 관료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전문가회의를 만들어서 일을 해요. 하는데 이제 제가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석을 해서 했던 전문가회의가 4개 정도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정보시스템혁신검토위원회 위원이었었거든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였냐면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들이, 정보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을 내는 그런 위원회였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그 정부위원회 외국인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참여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총무 대신 우리나라 행자부 장관 일본에 그분이 저하고 한국에 가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본 거예요. 보고 소개받고 와서는 이분 하는 말씀이 나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 시스템이고 저런 것이 될 거라고는, 저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전문가한테는 저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그 회의 안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각에서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채용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 회의의 회원으로서 제가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거, 일본의 전문가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정책을 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전문가 회의를 신설해야 되는데 회의 멤버를 정하는 거는 당연히 관료들이 정하죠. 근데 일본에는 그 어용학자 풀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각 부처별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로 전문가 회의를 꾸려요. 전문가 회의를 꾸리는데 이 전문가 회의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냐면 전문가 회의의 좌장이나 그죠? 저 책임자, 좌장이 되는 전문가가 관료한테 물어봐요. 이 회의의 결론은 어떻게 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래 전문가 회의의 취지가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거꾸로예요. 관료가 방향을 정해놓고 그거를 구색 맞추기를 위해 아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회의에서 그 관료가 만든 시나리오에 의해서 전문가 회의가 이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자기들이 정한 대로 내죠. 근데 제가 제일 분개했던 것이 좌장이라는 사람이 저 관료한테 오늘 회의의 결론은 어떻게 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 귀로 들었을 때 가장 분개했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출세해서 일본 내각에 CIO로 채용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분개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 회의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냐? 예? 어용 교수라는 게 부끄럽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용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쓴웃음을 진 적이 있어요. 저는 어차피 내가 태어난 내 조국은 아니지만 내가 사는 나라에서 저한테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뛰는데 정작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저는 용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문가 회의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말을 잘 들으시는 분들만 뽑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전문가에서 결론을 낼 때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본인들이 전문가로서의 견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의료 전문가를 뽑아놨으니 의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경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질병을 이렇게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포기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를 포기하고 이런 조정을 하는 게 리더잖아요. 그죠? 정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문가 회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재생 담당 대신이에요. 경제 담당 대신이 전문가 회의를 지휘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히 이 결론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틀린 게 우리나라는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중대본에서 나와서 하시건 아니면 그 유명한 우리 질본 본부장님, 일본에서도 그 신문에 나서 유명해요. 정은경 본부장님이 나와서 대부분이 브리핑을 하잖아요. 일본은 경제재생 담당 대신이 브리핑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문가에는 조언만 할 뿐이에요. 이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